정부가 50조 원 규모로 발표했던 금융지원 규모를 100조 원대로 확대했습니다. 기업 줄도산 우려가 작용된 건데 일부 항공업계는 이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엔 경영자금을 신청하는 상인들로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 첫날 1,444명 가운데 1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시작 사흘 만에 유증상자만 검사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SNS에서 돈을 받고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가 성범죄자로는 처음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이름 조주빈, 25살로 수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오는가 하면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이 경찰 수사 착수 뒤에도 거래업체에 수수료를 올려주겠다며 거래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수료를 20% 줄 테니까 그냥 거래를 계속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으로 보낼 현역 의원 7명을 줄였습니다. 꼼수라고 비난했던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와 다를 것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심각한 불황이 닥치면서 기업들은 잇따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끊기다시피 하면서 당장 직원 월급 걱정하는 곳이 적지 않고 다음 달엔 특히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못 갚아서 부도를 맞는 곳이 속출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흑자 부도의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뉴스9은 이 심각한 경제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여객 노선은 85%가 줄었고 4월 예약률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결국 직원들이 절반만 일하고 월급도 절반만 받도록 고강도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늘부터 모든 노선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됐습니다. 국제 물동량 감소로 해운업계 5위 흥하해운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차질로 기침하자 부품 협력사들은 알아누웠습니다. 죽일고 직전이죠. 죽일고 직전이겠죠. 문제는 체력입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보유한 현금보다 차입금이 더 많은 기업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들이 흑자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할 회사채는 역대 4월 중 최대인 6조 5,500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실적 악화로 신용 등급까지 강등될 판이라 기업들은 초비상입니다. 회사채조차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4월 5일부터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아마 도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돼도 경제 회복은 크게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 세계 국경이 닫히면서 관광객은 사실상 완전히 끊겼고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먹지도 쓰지도 타지도 않으니 내수 경제가 어떨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부 호텔은 아예 휴업을 결정했고 카지노에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직원 줄이기에 나서면서 가장 취약한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172만 명이 붐비던 서울 도심 내 외국인 카지노입니다. 휴업 안내문이 붙었고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카지노 역시 오늘부터 전국 4개 업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레 휴직을 맞은 직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갑자기 닫을 줄은 몰랐는데 다들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입국하는 비행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1963년 문을 연 국내 대표 특급 호텔 워커힐도 한 달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객실만 200개가 넘는 명동의 이 호텔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다음 달 30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60에서 70%이던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객실 점유율은 지난달 30%, 이번 달엔 10%대로 추락했습니다. 공항 내 면세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입점 업체들은 무급 휴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명품업체는 면세점 내 비정규직 직원 6명을 권고사직하기도 했습니다. 이용객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매출도 90% 이상 줄었거든요. 이제는 깎아주는 거 지금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 불황에 내수 기업들이 비틀거리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준비했던 50조 원에 50조 원을 더해서 100조 원의 긴급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기 자금이 없어서 부도나는 기업이 없도록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가 안정을 위한 자금도 풀기로 해서 오늘 주식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보도에 이상배 기자입니다. 먼저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보증과 대출에 58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1차 비상경제회의 때보다 29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원 범위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금융시장에는 4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채권시장 안전펀드는 20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 규모입니다. 산업은행과 84개 금융사가 출자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증시 급등락을 막을 증권시장 안전펀드엔 5대 금융지주 등이 10조 7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대한상의와 정경련 등은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고 코스피, 코스닥은 8%대 급등했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미국도 앞서 초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7천억 달러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회사채 시장에도 개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발표에도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는 잠시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른바 N번방 사건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성착취 동영상 파문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올해 25살, 이름은 조주빈이고 수도권의 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신상 공개를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오늘 경찰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어제 한 방송사가 조 씨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적절한가 논란이 일었고 내일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를 두고도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번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경찰은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1995년생 25살 조주빈입니다. 위원회는 범행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여 명으로 범죄가 중대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0년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뒤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경찰은 내일 조 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조 씨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조주빈은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도 장애시설과 보육원 등에서 수년간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빈이 활동했던 인천의 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조 씨는 이 단체에 소속돼 2017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58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봉사센터 관계자는 조주빈을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기억했습니다. 좀 차분했어요. 조용하고 좀 그냥 두드러지게 뛰어나 이렇게 튀는 성격은 아니고 차분하고 편했어요. 조 씨는 꾸준히 봉사에 참여해 지난해 12월 봉사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던 기간과 겹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복지시설 아이들을 돌봐온 겁니다. 2014년 1학년부터 시작한 학보사 기자 시절에는 성폭력 예방 활동을 홍보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 씨가 학창 시절 학업에 충실한 편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체 총점 4.17. 2014년 도서관에서 취한 교포가 경진대에서 수상.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엔 포털 사이트에 성폭행을 늘 경계해야 한다.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대화방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 시작된 곳은 N번방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에 번호를 붙여서 운영되면서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경찰이 추적 중인 갓갓이 바로 이 N번방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왓츠맨 등이 넘겨받아서 N번방을 시작으로 수백 개의 파생 대화방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박사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이라는 곳이죠.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박사방의 피해자는 74명이고 회원 수는 무려 2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이 영상을 재판매하거나 사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자 N번방 유출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이 나옵니다.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영상이 저장된 클라우드 드라이브 캡처본을 보내더니 가격을 제시합니다. 망설이자 이전 거래자들의 거래 내역을 보내고 1년 넘게 했지만 걸린 적 없다며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성착취 영상을 재판매하거나 사는 것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와중에도 SNS상엔 N번방 영상을 공유해달라는 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다시 다른 사이트나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할 경우에는 유포죄에 해당이 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른바 N번방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거나 소지한 97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직접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포자는 8명, 구매자는 85명이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왓츠맨은 지난해 9월 이미 구속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왓츠맨은 N번방과 닮은 꼴인 고담방을 운영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서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N번방을 모방한 대화방을 만든 10대 4명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대체 이런 곳이 얼마나 더 있는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왓츠맨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고담방에 음란물을 모아놓은 노사모라는 사이트 링크 주소를 올려 음란물 1만여 건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 상대 음란물이 107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왓츠맨은 음란물 단속 피하는 방법 등을 올리면서 회원 수를 늘려갔습니다. 단속 동향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그런 대처법 이런 것을 주로 정보 공유를 했었고요. 왓츠맨은 평범한 회사원인 38살 전모 씨로 N번방의 3대 운영자 중 한 명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음란물 유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9일 왓츠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오늘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왓츠맨과 엠번방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보강 수사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엠번방과 닮은 꼴인 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10대 후반의 주범, 닉네임 로리대 장태범 등 4명을 구속하고 엠번방의 첫 개설자로 알려진 닉네임 각갓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전원 조사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가담자에게 공범 적용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있는지도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는 반성이었습니다.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과 해당 영상을 본 단순 관전자도 처벌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범죄 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원 가운데 공직자가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 확인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이고 신원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작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왓츠맨에겐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의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예.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 우리 법은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N번방의 관람자들처럼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거기서 감형이 되거나 또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3개월 사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판결 21건 중에서 실형은 5건, 그리고 집행유예 9건, 그리고 벌금형은 7건은.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일단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요, 아동 음란물 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이 소위 감형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법원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서 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는 것 등 감형 사유는 다양합니다. 자, 실제로요, 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모 씨 경우에도 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죠. 이 역설적이게도 이 손 씨가 운영하던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미국 남성은 15년형을 받았고요. 아동 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올린 영국 남성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징역 6개월밖에 받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아동 청소년 관련 형은 이 중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최대 30년형이 가능하고요. 자, 일본도 10년 정도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 대부분 감형 없이 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성범죄 전문가들은 법이 강화돼서 양형 기준이 높아져도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만큼은 감형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부분 벌금형하고 뭐 집행유예하거나 선고유예하거나 하는 거니까 법정형 규정이라도 좀 제대로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언론은 물론이고요. 또 정부, 국회 사법부 할 것 없이 모두 좀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국면에 보건당국이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건 이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국내로 들어오는 역유입 환자입니다. 먼저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 시설에 격리한 채 전원 진단 검사를 하고 있죠. 첫날인 그제 검사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전수조사 시작 사흘 만에 무증상자는 일단 자가격리 후에 추후 검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유럽발 입국자들이 집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고는 당황해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지금 데리러 나왔는데 저도 그 당황스러워서 지금 여쭤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지침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했던 무증상 입국자들을 자택 격리하기로 정부가 갑자기 방침을 바꾼 겁니다. 단 3일 안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역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수검사 첫날부터 152명이 넘는 유증상자들이 공항 검역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교차 감염이 우려되자 부랴부랴 취한 조치입니다. 무증상자들의 대기시설을 비워 유증상자들의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전수검사 첫날 유증상자들 중 확진자는 11명, 무증상자 가운데서는 8명이 나왔습니다. 무증상자들을 그냥 집으로 보낼 경우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발 입국자 러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가 미국 유학생과 교민들인데요. 이 강의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고 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미국에 남아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채영 기자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입국장. 마스크와 고글로 얼굴을 꽁꽁 가린 유학생과 교민들이 귀국합니다. 특별한 식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살 거 아니면 못 나가게 하거든요. 차도 별로 없고 완전 공포의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 기숙사가 이제 닫았거든요. 어제 하루 미국에서 모두 2,418명이 입국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의 90%가 한국인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아시아인 혐오 현상까지 일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유학생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항공사들이 한국행 항공편을 대폭 축소하면서 항공권 가격은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3월 말까지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직항 티켓은 거의 매진이고 1,300만 원에 달하는 1등석 좌석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환승을 3번 해서 왔어요. 트로이트, 그다음 솔트레이크 시티, 그다음에 시애틀, 그리고 이렇게 온 건데 급하게 구해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늦게 구하기 시작한 친구들은 30일까지는 대한항공 티켓이 없어서 두바이나 싱가포르 격리해서.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는 자정을 기해 미국 입국자 모두를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코로나 환자의 절반이 밀집된 뉴욕은 고담시티, 즉 영화 속 암울한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뉴요커의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던 타임스퀘어는 텅 비었습니다. 환자는 하루 새 5천 명씩 폭증하지만 버틸 수 있는 의료 물품은 고작 열흘치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중심지 타임스퀘어는 새해맞이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불과 3개월 뒤 광장에는 사람도 상점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계 공연 1번지 브로드웨이는 극장 문을 닫고 We'll probably catch it when the tour comes around, but again, like it's not a super great thing.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네온 사인 쇼는 옛말. 자유의 여신상은 관람이 중단되고 그 많던 박물관과 미술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경제문화의 수도 뉴욕이 영화 속 고담시티, 말 그대로 암울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환자는 하루 새 5천 명이 폭증한 2만 1,600여 명으로 사망자는 160명에 육박합니다. 미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자 전 세계 확진자의 5.5%지요. 군 병력이 투입돼 폭증하는 환자를 수용할 야전병원을 짓지만 뉴욕이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의료 물품은 단 열흘치. 산소호흡기 400개 지원에도 뉴욕 시장은 감격합니다. 400 ventilators from the federal stockpile are arriving now to help New York City. Even 400 ventilators is a huge step forward to help us. 현금 수송 차량 대신 체온 측정기가 등장한 월가. 트럼프는 경제 회복을 자신했지만 New York has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t has NASDAQ. It has the exchanges. 월가가 무너지자 곧바로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 3경 2천조 원이 증발했죠. 승객 없이 달리는 유령 지하철. 실업 위기에 놓인 뉴요커들의 팁 인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I've been here for over 50 of those 66 years that we've been open. And I've seen a lot of things happen. 9/11, Hurricane Sandy, to blackout. 생필품 사재기도 벌어집니다. 뉴욕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높은 인구 밀도죠. 가까운 만큼 위기시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더 커지는 걸까요? 시민들은 자가격리 중인 이웃들 집에 생필품 배달을 하고 뉴욕을 대표하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나섰습니다. To protect others and all the older people you love. Please. I'm watching you.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레스토랑도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터미네이터처럼 말합니다. New York will be back and Brooklyn will be back.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1년 이내로 연기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IOC 회장과 통화 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유혜림 기자 연결합니다. 결국은 1년 연기로 가닥을 잡는군요. 네, 방금 전 아베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1년 이내로 늦출 것을 IOC에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완전한 형태로 대회를 실시하겠다는 일본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선수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밤 8시에 가진 토마스 바흐 IOC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바흐 회장이 개최 연기에 완전히 동의했다며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IOC 측은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연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결정은 대회 중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차선책으로 풀이됩니다. 1년 이내로 연기할 경우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내년 9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본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올림픽 관광 특수가 사라져 3조 엔 이상 손실을 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뉴욕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공항 검역을 통과했는데 확진 판정 전에 아내와 함께 강원도 삼척으로 바다 낚시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사무장 A씨는 지난 17일 뉴욕행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뉴욕에서 머물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22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이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승무원들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접촉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A씨는 증상이 없었고 당시 자가격리 공고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입국 다음 날 아내와 이곳 삼척항으로 바다낚시 여행을 왔습니다. A씨는 22일 새벽까지 삼척에 머물며 식당과 낚시용품점 등을 이용했습니다. A씨와 접촉한 상인과 시민 등 6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불안한 건 사실이죠. 혹시 내적 가족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모르지 않을까.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 입국자에게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22일 이전에 입국하거나 유럽의 국가에서 온 경우에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20대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PC방 등지를 방문해 80여 명과 밀접 접촉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메트로9이 지하철역 방역에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약품을 사용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장에 유통기한을 넘긴 소독약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이 방역업체는 관련 전문기관의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화역입니다. 이곳의 방역 작업을 맡은 용역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도 제보가 있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 맞으니까요. 이 업체가 담당하는 구간은 9호선 개화역에서 염창역 구간입니다. 메트로9은 이 구간뿐 아니라 전 구간 사용약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소독약품은 2015년 5월 만들어졌고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시민들은 살균 소독 효과가 사라졌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방역은 좀 확실히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게 좀 유통기한이 지난 물질을 썼다 하면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역업체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유통기한이 3년 지난 재고품을 썼고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렸을 때 이제 쓰던 물건 여기 한 몇 박스가 있었어요. 서너 개 정도. 항상 비상용으로 닫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좀 써라 이거라도.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 측은 오늘 이 지하철 방역 위탁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역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약품의 살균 효과가 사라지는지 확인해달라며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뉴스 머리에 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내수가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실업자들의 상황 전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로 향하는데 직원 구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구직 활동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결국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실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중구의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설명효정 앞으로 실직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2월 말까지 다녔어요. 2월 말까지 다녔는데 학원 운전자 하려고 학원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월 말에는 신청자 수가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지막 주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일자리를 잃은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장기 실업입니다.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라니까 구직 활동이 되겠어요. 지금 구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직 활동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일단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력서 제출 등의 조건을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대체한 건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이것도 장벽입니다. 증명서를 내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죠.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특별 조치를 해서라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7,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달 실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계속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의 현상황 짚어봅니다.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생겼는데요. 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확인서를 받으려는 상인들입니다. 늘어선 긴 줄에 코로나 감염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 상인들에게 급한 건 당장 오늘을 버텨낼 돈, 자금입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소상공인 지원센터 안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경영 애로자금 신청용 확인서를 받으러 온 상인들입니다. 6시 10분부터 왔어요. 어제도 왔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서 오늘 다시. 확인서를 받으면 연이율 1.5%, 최대 7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접수 종료도 빨라 직접 줄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글씨를 봐도 꼭 시험 보는 기분인데 온라인 같은 것은. 이곳 부산 중부센터는 오전 8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30분 만에 소상공인 방문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도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뭐 같은 공간에 있지 말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 지금 몇십 명이 지금 바깥도 아니고. 확인서를 받아도 신용에 따라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금이 말라버린 상인들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대출금 액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일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현장 접수가 시작돼 새벽 줄서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선별적 지급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넘는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입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모든 사람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한이 3개월인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가 선별 비용이 과다한 점,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고 소비 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명.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려면 1조 3천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3,40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700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가 아닙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또한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재원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재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젠 투표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역 의원 수가 많을수록 투표 순번도 올라가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의원 7명을 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의원 꿔주기를 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8석의 민생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맨 윗칸을 차지하며 10석의 미래한국당과 6석의 정의당 순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정의당보다 위에 배치되려면 최소 7명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신창현, 이규희, 재윤경 의원 등 불출마 의원 7명의 더 시민행을 설득해 승낙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금태섭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명분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비례당으로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고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을 보내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또 꼼수만 난무하는 정치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황교안 대표가 고발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도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컷오프 됐다가 경선 기회를 얻은 민경욱 의원이 극적으로 살아났고 대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던 이두하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통합당은 현역 의원 45%를 새 얼굴로 바꿨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됐다가 최고위의 재심 요구로 경선을 치른 민경욱 의원이 민현주 전 의원을 제치고 인천 연수을 공천을 따냈습니다. 언론 여러분 또 여론이 저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상은 길게 보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에서도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이 단수 추천됐던 이두하 전 의원을 경선에서 제쳤습니다. 두 곳 모두 경선을 통해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오늘 전남 여수을과 전북 군산, 진안 무주에도 공천자를 확정지으며 253개 지역구 가운데 237곳에 공천을 마쳤습니다. 공관위는 김무성 의원의 광주 공천을 마지막까지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도 호남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공천의 백미는 역시 김무성 광주 공천이었다. 이게 이제 무산이 돼가지고 저로서도 상당히 씁쓸합니다. 통합당은 이번 공천에서 현역 의원 118명 중 45%인 54명을 새 얼굴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성 후보와 청년 후보 공천율은 목표였던 30%를 채우지 못했고 인물란으로 전체 지역구의 11%는 전직 의원들로 채웠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며 미 대사관제 무단 침입을 주도했던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장시간 노골적으로 유세를 방해하는 바람에 오세훈 후보는 아예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단속을 촉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차정성 기자입니다. 어제 출근 인사에 나선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둘러쌉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열흘 가까이 오 후보를 따라다녔습니다. 대진연은 지난해 미 대사관저 난입과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대회를 주도했습니다.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부 등에게 명절 떡값을 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출동한 경찰이 의도적으로 눈 감아주고 있다며 선거운동 대신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수원병 김용남, 강원 춘천갑 김진태 후보까지 비슷한 일을 겪자 미래통합당은 오늘 대진연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를 하고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을 묶고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대진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진연 측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복될 경우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신나는 노래 푸른루스에 맞춰 춤을 추는 이 남자. TV 포함해 출연작이 300편 가까운 케빈 베이컨입니다. 이 마당발 배우를 모델로 삼아 1994년 대학생들이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측정하는 케빈 베이컨 게임을 개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임에서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에는 평균 3명만 건너면 베이컨과 연결돼 그의 오지랖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 게임의 원전이 1970년대 좁은 세상 실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게 했더니 평균 5.5단계를 거쳐서 수취인에게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 모든 사람은 6명만 건너면 아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6이라는 수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대규모 분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세상 참 좁죠. 6단계 법칙은 빅데이터 마케팅, 컴퓨터 회로 설계, 감염병 확산 경로 분석과 감염 지도 작성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그렇듯 인간관계란 곧 감염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 칼에 자를 수 없는 것이 또 인간관계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요즘입니다. 2m씩만 떨어지면 감염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봄꽃 명소와 동해안에 인파가 넘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예배를 보고 클럽에는 젊은이들이 몰려 걱정을 더합니다. 집에 갇혀만 있다가 수만 번 크게 뇌쉬고 싶은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감염병과의 전쟁에서는 누구든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는 말처럼 독서로 여행을 하는 건 어떨죠? 봉쇄령이 내려진 지금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표현을 해줄 기회라는 교황의 말씀도 살갑게 다가옵니다. 6단계 법칙의 주인공 케빈 베이컨도 나도 집에 있다 캠페인에 나섰고 축구스타 데이빗 베컴과 엘톤 존도 호응했습니다. 스페인의 비디오 아티스트가 만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미노처럼 쭉 늘어선 성냥개비를 따라서 불이 번져갑니다. 그런데 성냥개비 하나가 슬쩍 줄에서 빠져나오자 불길이 끊깁니다. 이 안전 성냥처럼 감염의 사슬이 마지막 6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끊는 일은 결코 남에게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3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였습니다. 환절기의 전형적인 특징, 바로 큰 일교차인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6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만큼 공기질도 오락가락하는데요.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가 더 높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틀 뒤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이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중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주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24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